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첫 번째 제1야당 현직 대표인데 이 대표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하지만 이 지난 세 차례 출석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대표가 그 사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터라 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법원 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조사하는 검찰이나 조사받는 이 대표나 신경이 더 곤두서는 상황이죠. 이번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인데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 기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검 10층 영상 녹화실에서 8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300쪽 분량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한 30쪽 분량 서면 질의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있는데요. 핵심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대로라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청이 수차례 있었기에 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했고 민간업자의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에서 2015년 백현동 개발 인허가 권자로서 사업에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로 한치의 양보 없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줬다면 배임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사익 추구와 상관없이 죄가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늘 밤 10시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원지검 역시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해 쌍방울그룹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두 개를 묶어서 다음 달 초중순경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장면은 앞선 세 차례와는 달랐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모인 정문 근처에서 내려서 14분간 결백을 호소했고 이 지지자들 환호로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파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집결한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 등장합니다. 미리 설치된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입장문을 14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지지자들 앞에서 결백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나가겠다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부조리한 형벌이 무한 반복되는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의 형벌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짤막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한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이동훈 기자와 법조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받으러 나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대선 후보 출정식 같았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미리 검찰 출석 시간을 공지한 만큼 지지자들이 미리 모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당에서 이미 파란색 단상을 설치해놨고요. 이 대표는 입장문을 A4 용지가 아니라 방송할 때 쓰는 큐카드처럼 만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거죠. 오늘 지지자들 200~3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지난 1월 대장동으로 출석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눈에 띈 건 이 대표가 지난 추석 때와는 달리 그 지지자들 앞에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네,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지지자들 앞에서는 14분, 그리고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는 12초 동안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철저히 정치적인 연설을 계획했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지지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지자들을 중앙지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모았는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큰 소리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반대 집회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손인혜 기자. 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자료를 냈던데 안에서 지금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 변경 보고서에 서명한 서류를 제시하며 지시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오늘 이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심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대한 조사에 대한 답을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건 조사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먼저 자기 패를 보일 필요 없이 검찰이 내민 증거를 보고 재판을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훈 기자.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관심이었어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쳐라. 이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미리 배포된 입장문에는 없고요. 이 대표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장 다음 주에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추가 조사와 뒤이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방을 날리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당당하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정면 승부해라. 내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나가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비회기 때 청구하는 게 의미가 큰가 보죠? 네, 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을 하면 민주당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익명투표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은 표결 없이 바로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어제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 끝나는 날짜를 아직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말을 비회기로 비워놓으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8월 31일까지 쭉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송 기자, 사실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점을 검찰이 지정해 주는 모양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은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기를 언급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구속영장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는다면 영장 발부 여부가 대선 직후 숨가쁘게 이어온 이 대표 수사 1차 성적표가 됩니다. 그동안 야권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만 수사력을 총동원했다는 비판이 빗발쳤는데
기각 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훈 기자, 오늘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밀리면 안 되는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되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대표가 옥중 공천을 하는 거냐, 전당대회를 다시 할 거냐, 민주당은 혼란에 빠지겠죠. 검찰의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까지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 주체가 여러 명이지만 이 주무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피하긴 힘들죠. 잼버리 이후 처음으로 채널A 취재진이 김 장관을 출근길에 만났는데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근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먼저 감사원 감사 준비 상황부터 물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실까요?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도에서 여가부 노력 아쉽다고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장관님 입장은 좀 어떠실까요?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와 국회에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돌아온 답변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으셨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 모든 것을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와 국회에 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잼버리 대회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이후 국무회의 등 공식 일정 말곤 언론 앞에 서지 않은 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사과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가부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잼버리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는 25일 김현숙 장관을 출석시키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이번 잼버리 대회 전에는 미리 점검차 여는 프레잼버리를 열지 못했습니다. 조직위는 당시에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도 사실상 불가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립이 늦어지고 준비 부족해서 취소해놓고 코로나 핑계댔던 것 아니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잼버리 조직위는 질병관리청 의견에 따라 개영식이 불가능하고 야영 활동도 곤란하다며 프레잼버리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말은 다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온열 질환에 충분히 대비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 열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로 들어온 행사 취소 문의는 프레잼버리 관련 단 한 건. 전북도청에서는 전통문화 공연도 열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열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행사 취소 한 달 전 조직위 내부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프레잼버리를 하면 해외 관계자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위가 시설 부족 문제를 감추려 코로나 핑계를 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행 연습격인 프레잼버리를 했다면 진흙탕 잼버리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준비가 37%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2015년 일본 키라라 하마 잼버리는 프레잼버리를 거치며 시설 위치를 수정하고 무더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2017년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이 일본 시차로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지만 조직위는 안일한 대처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농업용지, 그러니까 농지로 매립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시 회의 자료를 입수해보니 이 농지로 계속 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농지로 결정해놓고 관계 부처들이 모여서 이 대놓고 대회 후엔 관광 레저용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국가 세금으로 매입하려고 사실상 농지로 꼼수 지정했던 것 아니냐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관광 레저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꾼 당시 회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17년 10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가 모여 대회 개최까지 시간이 없으니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매립하기로 합니다. 대회 후엔 2, 3년 정도만 농지로 활용하고 이후 용도를 다시 바꾼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 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국가 예산으로 매립하기 위해 농지로 정했을 뿐 농지로 쓸 생각이 없다는 걸 관계 부처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부지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로 결정해놓고도 새만금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관광 레저용 기준으로 매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부지는 농지로만 쓸 수 있는 낮은 높이로 매립됐습니다. 이제 와서 관광 레저용으로 바꾸려면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뱉어내는 건 물론이고 매립 비용 수백억 원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시간과 예산이 쫓기게 되니까 부지 조성에만 급급해서 추가 비용이 결국은 더 들게 되고. 정부는 일단은 잼버리 부지를 사료용 작물 재배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 도심 둘레길, 그것도 대낮에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소리에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산속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둔기도 함께 발견됐는데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이준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옆 좁은 도로로 순찰차 2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곧이어 구급차와 소방차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30대 남성이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숲속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겁니다. 범행이 발생한 공원은 해발 100m가 되지 않는 동네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데다 근처에 아파트와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10분쯤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둔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진행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술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신병력 여부와 계획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인 가해자가 왜 신림동을 범행 장소로 골랐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가해자와 30대 여성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에게는 전자발찌 같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 역시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거주지가 범행 장소인 서울 신림동이 아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성폭행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 장소는 둘레길에서 벗어난 숲속이었지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범행이 벌어진 건 평일 대낮.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기도 말 못하고 와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은 겁나 놀랬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가면이 빼고. 인근에는 주택가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슈가 어제도 저께도 가면 아이들도 산책도 자주 가고 이런 일은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경찰은 가해자가 미리 범행을 규비해 벌인 계획 범죄인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범행을 예고하는 글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중대 범죄입니다. 콘서트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 39명이 7시간 넘게 수색했습니다. 철없는 11살 초등학생의 협박이었는데 이런 일에 경찰이 투입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 치안에 공백이 생깁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SNS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서 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콘서트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날 콘서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5시인가 경찰분들 수십 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었어요, 그때. 투입된 인원만 39명. 관할 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와 지역경찰이 총 출동했고 콘서트가 끝난 뒤인 자정까지 수색은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IP 추적으로 작성자를 잡고 보니 11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아이돌 그룹의 기념품이 비싸 사지 못했다며 홧김에 장난삼아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글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393건. 검거된 인원의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였고 대부분 장난삼아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 안전에 위협인데다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만큼 만 14세 이하 촉법 소년이라도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해당 초등학생을 서울 가정법원에 넘겨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연이은 범죄에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까지 선포했었죠.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치안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지구대 직원이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스스로 종결 처리까지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면도로의 나무 그늘 밑에 멈춰서는 순찰차. 비상등만 깜빡이며 10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움직이는가 싶더니 차 방향만 바꿔 같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약 40분 뒤 한 주민이 순찰차 옆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같은 시간 문자로 접수된 112 신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차에 머물던 경찰관은 신고를 받은 뒤에야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운 뒤 자리를 뜹니다. 신고가 있었던 13일은 경찰청장이 선포한 특별 치안 활동 이후였고 용산 관내에서 살인과 테러 위협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 치안 활동 기간 경계 근무 강화 지침에 따르면 순찰차에 내려 근무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해당 순찰차는 당초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거점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차로 5분 이상 떨어진 외딴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신고에 대한 대응도 황당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은 곧장 지구대로 돌아간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인데 스스로 종결하고 별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취재진은 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전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협력의 역사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거라며 외교 여정의 정점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미일 협력을 확고하게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 4일 일정으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단독으로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질 계획입니다. 3국 정상이 6시간 동안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밀착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가지 문건도 채택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북한 위협에 맞선 비핵화 노력 강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원칙 등이 담깁니다. 또 다른 문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여러 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들어갑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간 협의체가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로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엔 부친 윤기준 교수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고인을 태운 운구차는 마지막 출근길에 오르듯 이 연세대 교정을 돌아본 뒤 장지로 향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발인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의 영정 앞에 섭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마지막 인사로 영정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마지막 출근길에 오르듯 고인을 태운 운구 차량은 일터였던 연세대학교 교정을 돌아본 뒤 장지로 향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 일정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부친 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장례 시작과 동시에 조용한 가족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발인식 전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정치권과 경제계, 사회 원로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빈소를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접 조문을 가지 못해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고인의 장지는 경기도에 있는 공원묘지에 마련됐고 생전에 집필한 저서 2권이 함께 봉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이 박병곤 판사 논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아한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경력에 비해 박 판사가 너무 일찍 형사 단독 재판을 맡았다는 건데요. 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곤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난 건 지난 2월. 하지만 정기 인사 직후 수도권 부장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사 패턴에 따라 서울로 와야 할 부장판사들이 못 온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부족해지자 박 판사 같은 평판사들이 관행보다 빨리 형사 단독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는 배석 기간 7년 정도는 거쳐야 맞는데 지금은 경험이 적은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 단독 재판부 27곳 중 13곳이 부장판사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인사 때 박병곤 판사 한 기수 위인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도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왔고 형사 단독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 인사불만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지를 통해 종래 인사 패턴에 따라 서울권 진입이 가능했던 경우라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이례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취재의 대법원은 중앙지법으로의 인사는 대법원이 하지만 형사 단독 재판부는 중앙지법이 사무분담으로 정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부친상 치르고 조금 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네, 이 과거 악연을 맺었던 인사들도 이 위로를 했습니다. 얼굴 보면 다 아실 텐데요. 이 대선을 치르며 윤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이들도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볼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 연배로 보면 대통령 부친 고인과도 좀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서강대 교수였죠. 같은 신촌 교수이다 보니 자주 만났었다며 친숙한 사이라고 했는데요. 평소 고인을 존경하는 선배로 꼽았다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 아드님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가셔서 아쉽다며 위로했다고 하네요. 네, 요즘도 김종인 전 위원장 대통령에게 쓴소리 많이 하던데요. 네, 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왔지만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죠.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구체적인 준비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네, 빈소엔 이준석 전 대표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도 껄끄러운 사이죠.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색 저색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네, 이 대표가 이 상심이 크겠다고 위로했더니 윤 대통령 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합니다.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문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이 대통령도 이들의 조문을 말리지는 않은 겁니다. 글쎄요, 뭐 가족상에 불편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빈소에 예상치 못한 조문객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 가수 노사연 씨와 언니 노사봉 씨입니다. 인연은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인연으로 이 두 자매의 이모죠. 이 가수 현미 씨의 빈소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인데 두 손 모으고 명예를 위한다고요? 네, 오늘 김 지사와 이 전북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요즘 잼버리 책임론이 거센 김 지사, 이 전북인의 명예를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허위 사실로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까지 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도지사로서 전북인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글쎄요,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 왜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못 치렀냐 이걸 묻는 건데요. 네, 간담회에 모인 이 10여 명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북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성토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처럼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전북 도민을 우습게 하는 거고. 당장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문제가 잼버리에 족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여당 인사들은 더 강하게 전북의 편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평이 당론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오늘 탈당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에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큽니다. 글쎄요, 이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요, 오히려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이 전북 도민들 실망시킨 데 대해서 뭐 사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전북인들의 명예를 운운하는 이 정치인들을 보는 누리꾼들의 시선 싸늘합니다. 지역 감정으로 번질까 걱정된다. 이 명예 운운하며 도민을 방패막이로 쓴다고요. 진정으로 도민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책임 없다고 소리 높일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열악야량이었습니다. 자, 입추와 말복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기 마련인데 올 여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월 하순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바닥 분수에 옷이 흠뻑 젖도록 뛰어다닙니다. 여름이면 수영장이 되는 놀이터. 아이들은 쏟아지는 물줄기에 뛰어들고 미끄럼틀을 타며 더위를 달랩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서울 광진이 34.8도, 경기 광주는 36.6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8월 중순인데 이제 말복도 끝났는데 너무 덥고 나오면은 그냥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원래 입추 지났는데 날씨가 안 꺾이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잠깐만 서 있어도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강한데요. 30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더위는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7일까지 그 사이 비 예보가 있지만 기온에는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현재 습도가 높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체감온도상으로는 33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 기간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일별 평균 최고 기온을 보면 통상 8월 19일부터는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8월 하순까지도 30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일주일 정도 더 긴 셈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태풍 때문에 동쪽으로 물러났던 덥고 습한 고기압이 한반도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와 강한 일사가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은 여름 무더위는 강약의 반복은 있겠지만 9월 중순쯤에나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될 경우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인데요. 자, 태양광 설비는 당연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설치가 돼야겠죠. 그런데 폭염에 달궈지면 또 쉽게 불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직접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위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꺼지자 종잇장처럼 휘어진 시설물과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태양광 패널이 보입니다. 강한 햇빛을 받는 곳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표면 온도가 50도를 훌쩍 넘는 데다 습기마저 사라지면 마른 장작처럼 불에 타기 쉬워집니다. 실제 태양광 설비 화재는 2019년 62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58% 증가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전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흐르자 곧장 연기가 피어오르고 40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인버터는 기다릴 틈도 없이 강한 스파크를 내며 불이 붙습니다. 생산된 전기를 모으거나 전환하는 장비에 먼지나 불순물이 쌓이면 불이 붙기 쉬워지는 겁니다. 태양광 설비는 야산과 개활지에도 있지만 학교 같은 건물 옥상에도 많이 설치돼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화재 관련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화기 비치기 이런 건 있습니다만 사람 장지 안 하고 또한 불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던 도중에 쓰러져서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민원인은 쓰러진 공무원에게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했다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유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안쪽 팀장 자리. 빈 책상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동화성 세무서 민원봉사팀장인 45살 강윤숙 씨는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곁에 있던 직원들에 따르면 민원인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업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팀장이 나오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직원을 대신해 강 팀장이 나섰는데 민원인은 한쪽 다리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강 팀장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언쟁이 길어지던 와중에 강 팀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팀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 팀장이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있는데 그 악성 민원인은 장난하지 말고 빨리 일나라 막 그런 소리까지 했다고.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빠진 강 팀장은 결국 어제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강 팀장이 민원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힌 날이었습니다. 136명 중에 이제 2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오전에도 막 문자로다가 축하한다고 제가 얘기하고. 위암 4기인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게 믿기지 않습니다. 먼저 떠날 줄 알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와이프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지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교권 추락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업 중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교사가 압수하고 또 수업을 방해하면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등 세부 조치 사항은 이 고시안을 근거로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도 반성문을 비롯해 특정 과제를 수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1대1 과외가 아니잖아요. 룰이 필요할 거고 그 룰을 같이 지키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작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가 아동 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학생 인권 조례보다 상위 법령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금은방에 들어가서 손님 행세를 하다가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상습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엿새 동안 4곳을 털었는데 주인이 나이가 많은 금은방들을 노렸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파란색 모자를 쓰고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남성.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품 책자까지 보면서 물건을 고릅니다. 주인이 순금 팔찌를 꺼내 팔에 걸쳐주려는 순간 돌변해 물건을 들고 그대로 뒤돌아 뜁니다. 주인이 따라오지 못하게 의자까지 넘어뜨립니다. 사흘 뒤 서울의 또 다른 금은방에 나타난 파란 모자의 남성. 이번에도 태연하게 구매 상담을 받더니 주인이 반지 2개를 꺼내 보여주는 순간 낚아채 달아납니다. 그러고서 멍 쳐다보만 있었지. 수상 조금 내가 그런 의심 났으면 꺼내지도 않았지. 속상했어. 나는 실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칠순잔치 부모 선물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자 거 있냐라서 하나 보여줬더니 이왕 사는 거 여자 것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성은 지난 엿새 사이 수도권 금은방 4곳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벌였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중랑구 등 금은방 3곳과 경기 구리시 금거래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순금 팔찌와 금반지 등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겁니다. 주로 주인이 고령인 곳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훔친 귀금속을 팔고 나오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40대인 남성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인 MBTI, 1대1로 맞춤 운동을 하는 PT까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를 상대로 한 겁니다. 경제카메라 유찬 기자입니다. 사냥감을 노리듯 물에 뛰어들어 공을 낚아채는 이 강아지. MBTI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용감한 사냥꾼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강아지는 겉모습도 닮았고 열정적인 탐구자 기질까지 비슷하지만 활동성과 관계성이 높은 강아지가 더 많이 뛰어다닙니다. 강아지 MBTI는 견주가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사람처럼 총 16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결과에 보니까 흥분도 조절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몰랐던 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활동적인 강아지 이런 유형이 나와가지고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고. 일명 강아지 PT,
1대1 운동 코칭도 등장했습니다. 두 발을 보조기구에 올린 채 스쿼트 자세를 잡고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들은 런닝머신 위에서 힘차게 달리며 부족한 운동량을 채웁니다. 아이들이 더 관절을 쭉쭉 뻗으면서 운동을 해서 운동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속 코스를 따라 수영하며 속근육을 키우기도 합니다. 관절에 무리는 덜 되고 대신에 근력 강화도 시킬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참을성 교육을 받는 이곳은 강아지 유치원입니다. 기다려, 옳지. 짜여진 하루 일과표에 따라 20여 마리 강아지들이 단체 교육을 받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짖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선 친구들 산책할 때 짖지도 않고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산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골로 추모 보석을 만들어 평생 곁에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유골을 녹였다 식히면 강화유리 강도와 비슷한 구슬이 됩니다. 구슬로 변한 반려동물의 유골은 전문가의 세공을 거쳐 이렇게 반짝이는 추모 보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13년 기른 강아지를 한 달 전 떠나보낸 이현아 씨는 강아지 유골을 구슬로 만들어 침대 머리맡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이 그냥 잘 잤어. 이제 들어오면은 언니 왔어.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보고 있어요. 이처럼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유찬입니다. 네, 한정판 제품들을 손에 넣으려고 재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품질에 하자가 발견돼도 환불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임모 씨는 월 이용자가 100만 명인 재판매 플랫폼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정가 11만 9천 원 운동화를 3배가 넘는 가격에 샀는데 기다려 받은 제품은 올라온 사진과 달랐습니다. 엄지발가락 안쪽에 보강제가 찌그러져가지고 움푹 패여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위에 실밥도 터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임 씨는 5차례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플랫폼은 중개만 할 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만 제공을 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고 많이 느꼈죠. 한국소비자원이 재판매 플랫폼 4곳을 조사했더니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신고는 194건으로 특히 지난해에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품질 하자를 꼽았습니다. 해당 플랫폼 측은 검수를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어 검수를 통과한 제품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검수 기준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아예 공개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매장에 직접 물어보니까 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만 문의가 되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는 계속 복사된 글씨만 계속 왔었고요. 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이 상품 가격의 최대 12%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정작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코로나로 3년 넘게 멈춰있던 북한과 중국의 인적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태권도 선수단이 철통 보안 속에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북중 국경 개방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일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역 인근 도로에 버스들과 승합차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승합차의 번호판을 확대하니 133으로 시작합니다. 북한 외교관 공무 차량입니다. 내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탑승한 차량들입니다. 어젯밤 단둥에서 14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도착한 100여 명의 선수들은 내일 항공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수들은 마치 007 작전을 펴듯 삼엄한 경계 속에서 베이징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수단을 실은 차량은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화물열차 운행은 재개했지만 대규모 인적 왕래는 코로나19로 국경문을 닫은 202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태도와
일부 인원 귀국 후 내부 파장을 보아가면서 국경 개방의 속도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200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하와이에선 산불 참사 관련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을 피하려다가 3대가 숨진 일가족을 비롯해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물속에 몸을 반쯤 담근 사람들이 코와 입을 막고 있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불길을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 바닷물로 뛰어든 겁니다. 차들은 눈앞까지 닥친 불길을 간신히 피하며 도로를 달립니다. La pude agarrar y vámonos, le dije, salimos corriendo. Empecé a llorar bajando las escaleras. We were just stuck. The car was getting like super heated and because we didn't think we'd make it out. 3대에 걸친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반려견을 안고 숨진 60대 남성의 사연도 공개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탈출을 시도하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는 1,000명이 넘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38%에 머물러 있습니다. Unfortunately, so time right now will tell, but at the moment we don't have a specific time frame in terms of how long it's going to take the recovery and search and recovery process. 내년 대선 캠페인으로 참사 대응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하와이를 찾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전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볕이 강하게 내리쬐다가도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겠고요. 강한 돌풍과 벼락도 동반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80mm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겠고요. 만조 시간대에는 침수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으슥한 곳엔 가지 마라. 이러면 범죄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주대낮에 둘레길에서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역 근처 백화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까지. 살인 테러 예고도 난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치안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하던 대로 해서는 시민공포 잠재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치안 강국은 옛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